결혼식 파국 이후 홀연히 사라졌던 이지혁은 한동안 연락 한 통 없이 그림자처럼 자취를 감췄다. 가족들에게는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행방을 알리지 않았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로 나타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뻔뻔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지은호는 순간 숨이 막혔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감 같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살아있고 멀쩡히 나타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느낀 자신에게 더 화가 났다. 지혁은 카운터에 다가와 한마디 던졌다. 오늘 여기서 잘 거야. 무슨 설명도 없었다. 연락 두절의 이유도 돌아오게 된 사연도 말하지 않았다. 은호는 황당함을 넘어서 허탈했다. 그러나 지혁은 곧장 카페 주인을 찾아가 창고를 내어달라고 부탁했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선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도 결국 허락했다. 안쓰럽다는 눈빛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은호를 따로 불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니 이해해줘라 라고 덧붙였다. 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불편한 공존이 시작되었다. 지혁은 이미 후배 한 명과 기초적인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다. 창고 한쪽에는 도면과 노트북, 샘플 자재가 쌓여 있었고 그는 이곳을 발판 삼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은호에게 그 모든 건 거슬림이었다. 하루 종일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정리까지 하고 나면 창고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짜증이 치밀었다. 지혁이 답답하다며 문을 열어두면 은호는 반드시 닫았다. 작은 충돌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호는 쉬는 날 우연히 카페에 들렀다가 충격을 받는다. 지혁이 창고 벽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달고 있었던 것이다. 답답해서 환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앉으면 보이지 않고 일어서도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게 설계했다는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은호의 눈에는 자기 공간을 무단으로 침범한 행동으로만 보였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차라리 벽을 다 허물지 그랬냐 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지혁은 태연하게 그것도 하려다 말았어 라고 답했다. 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둘게요 라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지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억울하다는 기색이 더 짙었다. 은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등을 돌렸다. 이후 카페 주인은 지혁에게 조용히 충고했다. 내가 답답한 만큼 은호도 답답할 거야.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 지혁의 가슴에 남았다. 결국 그는 프린트 한 장을 작성해 은호에게 내밀었다. 창고 문 여닫는 시간, 소음 제한, 자재 반출입 시간 같은 생활 규칙이었다. 은호는 종이를 훑어본 뒤 마지막에 단 한 줄을 굵게 써넣었다. 서로를 무시하지 않을 것. 지혁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미안해. 은호는 차갑게 대답했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껄끄러웠지만 최소한의 규칙이 만들어졌다. 규칙은 둘 사이의 거리를 벌려놓는 동시에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역할을 했다. 한편 성재는 은호의 친구에게서 지혁의 귀환 소식을 듣고 카페로 달려왔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돌아왔냐? 서운함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지혁은 오히려 나를 세웠다. 성재는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지혁은 곧 그를 따라 나가 붙잡았다.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마. 정리되면 내가 직접 말할게. 성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진작 그렇게 말하지. 근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데. 지혁은 때가 되면 알려줄게. 라며 얼버무렸다. 답답했지만 성재는 결국 그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재가 다시 카페에 나타났다. 지혁은 자신을 찾아온 줄 알고 반가워했지만 성재의 대답은 담담했다. 은호랑 약속이 있어서 왔어. 우리 모임 있거든. 우리. 그 단어 하나가 지혁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성재는 은호와 은호의 친구와 함께 작은 게임 모임을 만들었고 지혁은 자신이 더 이상 성재의 유일한 상대가 아니라는 현실을 실감했다. 한편 보아는 아버지를 등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지혁을 직접 찾아와 고개 숙여 사과했다. 내 선택이 당신 인생을 흔들었죠. 미안해요. 그러고는 담담히 덧붙였다. 당신이 입은 피해는 돈으로라도 보상할게요.
지역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보아의 눈빛만큼은 진심이었다. 사랑 없는 계약 결혼은 그렇게 끝이 났다. 지역의 가족 또한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철은 지역의 방에서 이불 밑에 감춰진 1억 원을 발견했다. 결혼 자금으로 준 8천만 원과 지역이 모은 2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사실은 아버지의 가슴을 찢었다. 그러나 김다정에게는 숨겼다. 하지만 이내 들통이 났고 다정은 눈물을 터뜨리며 쏟아냈다. 나는 준 돈이 있으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돈 한 푼 안 가져간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다. 그 와중에 조옥래는 치매 증상으로 과거를 떠올렸다. 지역이 강가에 서 있었어. 내가 데리고 와야 해. 다정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어머니, 지역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역설적으로 지역이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복선을 남겼다. 충격에 빠진 다정은 친정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지역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 잘 지내. 걱정할까봐 전화했어. 다정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래, 잘 먹고 다닌다니 됐다.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렴. 한편 지화는 성재의 여동생 박영나의 운전기사가 되었다. 영나는 어린 나이에 오만한 태도로 지환을 하대했지만 정작 사소한 일에도 겁먹는 모습이 역력했다. 지환은 순간 화를 냈다가도 금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의외의 순수함을 본 그는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영나의 어머니 고성이는 이 상황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딸에게 집착하며 끊임없이 압박했고 남편 앞에서는 과도한 내조를 하며 회사에서는 본색을 드러냈다. 수빈은 유튜브 채널이 성공하자 성재를 찾아와 자랑했다. 나 이제 유튜브로 성공해서 돈 많고 잘난 남자랑 결혼할 거야. 성재는 기가 막혀. 너 제정신이냐? 어머니 아버지도 아시냐? 라며 호통쳤다. 수빈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오빠 대신 나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지역 오빠 빈자리도 메울 수 있잖아. 성재의 마음은 흔들렸다. 은호의 동생 지강호는 다급히 찾아와 누나 도와줘야 해 라고 말했다. 곧 카페에 조폭 같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은호는 지체 없이 그들을 향해 발차기를 날리며 동생을 지켰다. 은호의 강인한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역은 성재를 창고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보여줬다. 여기가 나의 첫 페이지다. 그는 맘대로 집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내밀었다.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말했지만 그는 단단히 믿고 있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이곳에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은호와 지역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규칙을 지키며 불편한 생활을 이어갔다. 서로의 존재가 부담스럽고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떼어낼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어느 날 지역은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첫날인데 부탁 하나만 할게. 어떤 부탁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무겁고 진지했다.